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29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95%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2.33%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크게 급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11월 달에 마지막 장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외국인 투자자가 7,500억 가까이를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500억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 투자자의 별다른 매수 없이 외국인 투자자의 매물로 좀 코스피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도 외국인 투자자가 1,100억을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 1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도세가 집중되었습니다. 자, 2,400 중반선으로 다시 코스피는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점을 찍었던 라인 겨우 이제 지지하면서 좀 올라갔었는데요. 리밸런싱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고 다시 그 뒤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쌍바닥 형태로 주가가 오른쪽으로 다시 눌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선을 계속 넘지 못한다라고 강조를 드렸고 지금 이번에도 61선을 넘지 못한 채로 주가가 꺾였던 것이 좀 우려스럽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한 상황이 좀 나왔고요. 특히 이 움직임이 어제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했죠.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게 의미하는 것은 시중에 이제 원화에 대한 이 시중에 돈이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주가에 대한 하락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금리를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대한 돈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를 떨어뜨려도 시장에 별로 영향이 없다라는 뜻인 것 같고요. 요거는 미국과 유사한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결정했지만 지금 경기를 살리기 위한 작업들이 조금 이제 역부족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의 그런 불확실성과 그 다음에 그런 패시브 자금에 들어왔던 물량들을 그대로 빼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좀 불안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는 500억을 매수했지만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세였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지금 코스피를 방어하기 위해서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11일부터는 지금 뭐 하루도 빠짐없이 많지는 않지만 수백억씩 계속 들어와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계속 힘을 못 내고 있죠. 그래서 금융 투자도 단기 수익을 보고 들어온 투자자들이고 외국인 투자자가 특히 지금 계속 이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1월만 하더라도 꽤나 많은 물량을 뱉어냈고요. 아무리 이제 삼성전자 위주로 그 시가총액 대형주 위주로 주가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제외하더라도 좀 계속 이탈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스럽다라는 점이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그러면 좋냐? 그런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12월도 그렇고 2025년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 코스피 코스닥은 좋은 전망이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계속 그때그때 이제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깜짝 이 흐름이 좀 변화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경제적인 이벤트가 없다면 계속 이러한 약세를 보이면서 갇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코스닥은 2.3%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자, 반등 얼마 하지도 못했는데 또 떨어지죠. 그래서 바닥 라인에서 좀 올라가는 듯 하면서도 다시 내려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 떨어지면서 또 최하단 라인까지 주가가 밀린 모습이고요. 2차 전지에 대한 가장 핫한 이 지수였는데 그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서 지금 코스닥이 월봉이 완전 꺾여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죠. 코로나 발발 때 나왔던 그런 이제 급락 이전에 주가 수준으로 지금 코스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당히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튕겨주면서 코스닥이 꾸준히 이제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올라와 주지 못하고 서서히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 이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를 계속해서 이 금리와 이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환율이 이 달러에 대한 환율이 이렇게 1,300원 후반에서 1,400원 초반까지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기간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적어도 이 차트안에는 없죠. 그래서 200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금리가 높게 유지되고 그다음에 환율이 이렇게 높게 유지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화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거나 환율이 더 올라갈 것으로 시장에서 바라본다면 당연히 코스피와 코스닥을 매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기업에 대한 전망도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 성장률도 마찬가지, 기업이 좋지 않으니까 당연히 성장률도 낮게 예측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떨어질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계속 우리나라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원달러가 1395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계속 이 1400원 부근을 유지를 하면서 딱히 이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계속 보겠습니다. 요거는. 다음 미장은 어제 휴장이었고요. 니케이는 0.4% 정도 떨어졌고 상해주가는 0.9%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 없이 진행되었고요. 한국 증시만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11월 말에 패시브 자금 들어왔던 거 이제 좀 이탈하면서 진행되었던 거라면 기계적인 매도가 집중되었다면 이제 12월에 들어갔을 때에 좀 다른 움직임이 나올지는 다음 주에 한번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수 선물인데요. 선물 지표는 지금 뭐 약하게 좀 반등을 하고 있고 유럽 증시도 지금 뭐 약하게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 뭐 크게 지금 변화는 없는 모습이고요. 국제유가는 68달러로 좀 떨어졌고 천연가스는 3.3달러로 3점 초반 그 다음에 중반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변한 수치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0.6%까지 떨어지면서 4.2%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 이 지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국이 이제 12월에 금리를 내릴지 말지가 이제 중요한 그런 상황이 생길 텐데 그게 지금 시장 금리가 오히려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하필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을 때 더 큰 이 움직임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제 금리가 다시 좀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국채 금리가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이제 이 국채에 대한 발행이 또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할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기준금리를 0.75% 내린 것 대비해서는 시장금리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12월에 대한 금리 인하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서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근데 미국이 금리를 떨어뜨리지 않았을 때 갑자기 기습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국가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니케이죠. 네. 그래서 지금 달러 엔이 150원 수준으로 좀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전에 한번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위기감 그러한 것들을 생각했던 이 환율이 1400엔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55를 찍고 다시 이렇게 쭉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일본이 12월에 금리 인상을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된다면 일본의 그런 기준금리가 지금 이제 0.5%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게 플러스가 점점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높아질수록 많이 풀려있던 시장에 대한 자금들이 부담감을 느끼면서 일본으로 점점 돌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청산에 대한 금액이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악재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펀더멘털 입장에서 화폐 가치가 사실 기축통화가 아닌 국가들이 상당히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게 장기화될수록 지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시장에 대한 흐름은 말씀을 드렸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300원 하락해서 1.4% 떨어졌고요. 21,15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2%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장중에 이제 크게 떨어지다가 좀 밀어 올리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반등을 좀 시키면서 플러스로 전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거의 뭐 보합 수준까지 밀어 올렸고요. 그래서 시간의 거래는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적은 수준이었고 일별 거래는 725만 주로 전날보다 2배 정도 증가했죠. 그래서 전날 올렸던 거 조금 이제 그대로 뱉어내면서 진행되었고요. 오늘 증시에 대한 하락세에 대비해서는 선방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관련 종목들도 오늘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BHI와 두산에너빌리티는 중간에 좀 올라가면서 힘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로 보시면 21,000원 수준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22,000원 중반에서 계속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래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았는데요. 한번 이 구간을 다음 주에 채워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계속 이 밴드 안에서 주가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옵션 만기, 뭐 리밸런싱에 대한 움직임, 이러한 것들로 기계적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수급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는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적절한 주가만 유지해 준다면 그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가장 큰 우려는 코스피에 대한 그런 이제 불확실성 증가로 증시 전체가 크게 떨어졌을 때 오늘과 같이 오전처럼 이렇게 바짝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증시 전체 대비해서는 상당히 잘 선방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 뭐 천천히 우리의 가치 투자에 맞게 천천히 좀 지켜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투자 수급은 오늘 외국인 투자자 16만 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 21만 주 매수하면서 양매수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는 14만 7천 주 매수, 투신 5만 4천 주, 연기금 투자자 5만 2천 주 매수하면서 골고루 또 매수가 진행이 되었고요. 사모펀드는 4만 5천 주 정도 매도를 하면서 뭐 조금 이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최근에 연기금 투자자가 다시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 보여주고, 외국인 투자자도 26일에 잠깐 이탈했던 물량을 일부 좀 채워주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양쪽 다 지금 매수할 만한 수급들은 계속 지분을 늘려가면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트는 이 정도로 좀 확인을 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오늘 뭐 137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전날은 140만 주 정도로 일단 증가했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유사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 우리가 뭐 공매도 잔고를 주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대차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지금 뭐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요.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위 종목에 위치하지도 않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250만 주 정도, 이 정도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원도 오늘은 뭐 사실 외국계가 직접적으로 뭐 나타난 거래원이 없었죠, 거의. 그래서 골드만삭스와 메릴린치가 조금 매도했지만 사실 뭐 크게 움직임 없었고요.
어제 날짜로 골드만삭스가 또 매수를 했었고, 최근에 골드만삭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지속되었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이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추정 물량이 15만 주에서 당일 물량이 또 15만 주 플러스로 되었고요. 꾸준히 물량을 높이고 있다는 추세가 보입니다. 다음 주 12월 시장에는 주가가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보도록 하고요. 이제 12월 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확실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좀 좋은 이 마무리를 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두산 에너빌리티 기술적인 부분들 확인했고요. 종목의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ISS라고 해서 지금 이제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사라고 하는데요. ISS가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로보틱스의 분할 합병을 반대를 권고를 했습니다. 설득력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이 글로벌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사가 이렇게 반대표를 던질 것을 권고를 하면서 또 한번 12월 12일에 대한 주총 결과에 대해서 또 미궁 속으로 빠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ISS 입장에서는 이해상충이 소수 주주를 희생시키면서 얻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경제적 유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두산 바켓을 떨어뜨려서 두산 로보틱스에 붙이는 그 과정이 불합리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두산 이 에너빌리티를 떼서,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떼서 두산 바켓을 떨어뜨리는 그 과정까지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떼가지고 로보틱스에다가 붙이는 그 자체가 이제 이해가 하기가 어렵죠, 사실. 그래서 규모 자체도 너무나도 이제 로보틱스는 작은 규모이고 바켓을 그 아래 붙인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서는 떨어뜨리는 것까지는 이제 이해를 했고, 그거를 로보틱스 주식을 준다라고 하니 어느 정도 이제 타결을 하고 이제 들어갔던 거고, 거기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반대 표결을 던져야만 하는 것이 매수 청구권에 대한 그런 보험이라고 할까요? 혹시라도 증시가 폭락을 하거나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악재로 갑작스럽게 주가가 폭락을 했을 경우 그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2890원. 지금 현재 주가도 좀 많이 떨어져서 이제 비슷해졌죠, 좀 매수 청구권과.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 표결을 해서 매수 청구권을 확보해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권을 반대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행사가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내가 반대를 하고 나서도 매수 청구권을 그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를 보면서 행사를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반대를 해놓고 매수 청구권을 지켜놓는 것이 지금은 우리 입장에서는 유리한 방향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ISS의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이제 이 합병 구조가 불합리하다. 두산 바켓을 단순 매각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부채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이런 이제 대안도 좀 마련을 한 건데요. 결국엔 두산 바켓을 지금 경영진에서는 팔기가 싫겠죠. 네, 왜냐하면 그룹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붙이면서 이제 그 돈을 좀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낸 거고, 그 와중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많은 현금이 필요한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역으로 좀 설계를 하다 보니 이러한 논란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약에 합병에 실패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합병에 실패가 되려면 반대 표결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주주총회 12월 12일 이전에 이제 전자투표에 직접 하거나 이제 금감원의 그 금융투자사에
우리가 의결권을 넘겨서 그렇게 대리로 하는 것도 있고, 뭐 액트라든지 그런 이제 여러 다른 이제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의결권을 대리로 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신청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직접 하는 방안을 지금 선택을 한 거고, 이제 곧 거기에 투표를 행사할 거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투표를 행사했을 때 우리의 뭐 반대 표결이 얼마나 있어야 되고 뭐 찬성 표결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합병이 진행되고 말 텐데, 예상을 해보자면 이제 두산 외에 26위는 당연히 찬성을 하겠죠. 30.67%에 대한 보유 지분, 요거는 이제 참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호 지분이라고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직원들에 대한 이 우리사주 조합에 대한 비중이 2.3% 정도가 됩니다. 뭐 개별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혹여나 사측에서 이제 이 우리사주의 지분을 참여시키기를 권장을 한다면, 좋게 봐서 이제 다 참여를 한다고 봤을 때는 한 33% 정도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우호 지분으로 참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찬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주주총회에서 이게 합병안이 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 주식수의 25%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두산 이 우호 지분이 33%라고 한다면 주식수의 25%가 이미 달성이 되었죠. 그래서 찬성이 될 건데, 근데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그때 주주총회에 참여한 전체 주식수에서 50%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주식수, 이제 33%에 대한 주식수가 지금 이제 50%가 최소한 돼야지 이제 이렇게 찬성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반대하는 표결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 주식수에서 한 34%가 반대를 했다라고 한다면 합병은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뭐 누가 반대를 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뭐 연기금 투자자가 지금 6.8%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최근까지 모아온 지분을 보았을 때는 한 8%까지 거의 지분을 늘렸을 걸로 예상이 되고, 요 자사주도 지금 두산 쪽에 당연히 되겠네요.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가 8% 정도 되고,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가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 이제 결집력 있게 반대를 표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우리 보험을 위해서는 그래도 반대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적극 권장을 할 거고, 그렇게 그죠? 뭐 두산 구조를 떠나서 그냥 우리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죠? 우리의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이제 엄청나게 극렬하게 반대하시는 분들, 그런 이제 플랫폼을 활용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참여가 될 건데요. 근데 사실상 이제 34%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개인 주주분들이 그렇게 34%를 응집력 있게 모으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라든지 이런 연기금 투자자가 좀 큰 움직임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반대에 대한 결론이 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결론은 뭐 끝까지 가봐야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런 큰 투자자들이 이제 글로벌 자문사에서 반대를 표결하라고 하니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반대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주가도 확실히 좀 힘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선방을 했지만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7%까지 떨어지면서 64,800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뭐 장중 후반에 급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자문사가 저렇게 적극적인 반대 표결을 하라라고 얘기를 해버리니 합병에 대한 무산에 대한 우려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계속 내려간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서는 굳이 로보틱스 주식을 받기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합병에 대한 12월 11일까지 로보틱스에 대한 주가가 저렇게 애매하게 간다면 당연히 우리가 뭐 가져갈 이유는 없고요. 두산 로보틱스를 오히려 받기가 싫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가 결론 나기는 쉽지는 않지만 분위기가 뭔가 좀 애매하게 가고 있긴 하다. 이렇게 좀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반대 표결을 할 때 또 그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반대를 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뭐 변화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반대했다고 해서 주식이 뭐 자동으로 뭐 매수 청구권에 참여가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은 체코의 산업국장이 신규 원전 건설이 체코 국가 대출로 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금융 지원이 의제가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계속 야당들이 그죠? 국회 이 국감에서 공격을 한 게 우리나라 금융 지원에서 덤핑 수주 아니냐. 지금 이 체코 원전을 수출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이즈성으로 저렇게 헛된 추측들을 함으로써 이미지를 실격시키고 수출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그런 비난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상당히 짜증나고 그죠? 이 우리 움직임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전혀 도움되지 않는 그런 이 소모적인 정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체코에서 계속 이렇게 정리를 해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이제는 노이즈가 좀 적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확실히 체코 원전 수주에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얼른 내년 3월이 와서 좀 이제 결론이 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체코 두코바니 원전 5호기는 이미 이제 체코 정부의 대출로 이제 진행되는 걸로 되었는데, 두코바니 6호기 관련해서는 이제 올해 말까지 최종 확정될 건데 아마 체코 정부가 국가 대출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체코도 이제 우리나라와 사업을 하기를 정말 원하는 것이고, 이제 체코 정부에서까지 저렇게 우리나라에 손 벌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출을 받을 정도로 원전이 필요하고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국의 그런 산업을 부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덤핑 수주라는 내용이 나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두 기를 짓는데 24조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죠? 대출 없이 24조. 그죠? 우리나라가 돈 안 대주고 뭐 다 떼주면 이제 6조밖에 안 남는다. 뭐 그런 얘기하는 이상한 의원들도 있었는데요. 지금 결국에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를 계약하고 나서 잘 진행되면 또 추가로 두 기를 계약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되는 프로젝트고요. 이제 29일에 두산 에너빌리티 방문을 한 것 같은데 잘 이제 공장 둘러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큰 이슈로 나오진 않아서 제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방한 중인 체코 이 인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을 거고요. 구체적인 안들이 이제 나오면서 연말에는 좀 좋은 상황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이 새로운 에너지에 대해서 다시 주목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아직까지도 11차 전력소급기 계획을 보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그런 예산을 삭감시켜서 통과시켜버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정부를 견제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해야지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반대를 위해서 계속 불합리한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이미 미국은 트럼프 이전에 바이든 정부에서 벌써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3배로 늘리겠다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트럼프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트럼프가 원자력 에너지를 정말 이제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이유는 경제성 때문입니다. 정말 핵이 좋지 않고 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한다면 미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마냥 좋지만 않다면 왜 3배까지 늘리겠습니까? 필요하니까 늘리는 거고요. 그 경제성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핵 폐기물을 잘 보관하고 관리만 잘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청정 에너지로서의 원전 에너지를 각 세계 국가들이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뭐 환경 단체라든지 그런 뭐 이 여러 단체들이 반대를 하긴 하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추세가 바뀌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불안정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재생에너지에 의존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제와 엊그제 폭설이 내렸죠. 우리나라에. 그 와중에 태양광의 발전량은 얼마나 될까요? 항상 뭐 봄철, 가을철에 햇빛이 잘 들 때 그런 이제 태양광에 대한 효율을 좋게 만드는 그런 시간대에 이대로라면 원전에 몇 개를 대체할 수 있고 태양광으로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전력을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정말 이상적인 얘기만 하는데 어제와 엊그제는 태양광 발전량이 얼마나 되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에너지라는 것은 24시간 동안 공급이 돼야 됩니다. 어느 한 시점이라도 갑자기 에너지가 끊기면 당연히 이제 치명적인 타격을 받겠죠. 그죠? 우리 밥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삼시세끼를 먹다가 갑자기 식량이 없어가지고 하루를 굶었습니다. 그 다음날에 어떻게 될까요? 뭐 하루 정도 굶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지금 에너지는 치명적인 그런 이 상황을 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정성이 중요한데 그 안정성을 고려하면서 이 경제성까지 필요하다. 그런 와중에 탈탄소라는 그런 이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AI가 등장하면서 급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네 개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지금 딱 하나밖에 없죠. 원자력 에너지.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원자력 에너지 말고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LNG거든요. 근데 LNG도 이제 LNG 수급이 잘 되는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적극적으로 계속 수입만 하는 국가들은 LNG의 가격에 따라서 너무나도 이 전기료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이제 심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피해가 이제 우리 개인들도 있겠지만 산업용 전기료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타격을 받는 거고요. 그 기업들이 뭐 조금 뭐 10% 올려봤자 얼마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중국과 같은 그런 값싼 이 생산품들을 내놓는 그런 경쟁 국가가 전기료를 우리보다 10% 낮게 해주었다라고 한다면 기업의 경쟁력이 전혀 이게 맞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가 계속 쇠퇴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움직임입니다.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제조 강국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 지금 많은 이 공장들을 유치를 했거든요. IRA법으로요. 그죠? 근데 뭐 IRA를 하냐 마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결국에는 미국으로 공장을 많이 들여왔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에너지에 대한 수급이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원자력 에너지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움직임이 이렇다. 최근에 전 세계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죠? AI 중심이 어디죠? 미국이죠. 그리고 제조 이 강국이라고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국가가 또 미국이죠. 중국도 있지만. 그래서 많은 글로벌 유명한 기업들을 미국으로 유치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뭐 IRA를 하니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다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국가가 어떤 에너지에 주목을 하고 있는가? 원자력 에너지에 주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직까지도 그 세계적인 흐름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신재생에너지에 빠져가지고 우리 뭐 세계 건설하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원전에 집중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아직도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 이거 해봤자 4.2기가 같은데 그거를 아직도 붙잡고 그러고 있다. 전 세계는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트럼프 대통령만이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서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정부 효율부에 지금 머스크가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 머스크가 이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트럼프 정부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인사거든요. 머스크는 2022년에 8월에 일찌감치 원전 폐쇄가 미친 짓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원전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전 폐기물에 대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런 EU 입장과 지금 일치하다. 그래서 내용이 세계 각국은 원자력 발전을 늘려야 되고 반대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다. 핵은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화석 연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 환경운동가들을 뭐 반인간적이다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아무튼 지금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트럼프의 혁신 사업부 거의 수장으로 지금 임명이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그리고 세계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가야 되고 그 흐름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요. 지금 전혀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다. 지금 저러한 흐름에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뒤처져 있다면서 신재생에너지를 뭐 40%까지 늘리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필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하나둘씩 차입금이 많아서 고금리 상태에서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뭐 기업들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서 좀 여유로울 때는 그래 환경 생각해서 신재생에너지 이럴 때 좀 늘려보자 라고 해서 확 늘릴 수 있겠죠. 비싼 돈 주고. 근데 하필 어려운데 계속 이제 신재생에너지 고집하면은 계속 경쟁력이 떨어질 거고 값싼 에너지를 쓰는 다른 경쟁국들의 기업들은 더 이 그 틈을 파고들어서 치킨 게임을 하려고 할 거고요. 제품을 더 싸게 팔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제 손해보고 제품을 던지니까 우리나라의 뭐 포스코 철강이 갑자기 폐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가격이 갑자기 디램의 그런 덤핑 가격에 막 물량으로 이렇게 경쟁성을 잃어서 주가가 폭락을 한다든지 롯데케미칼과 같은 그런 기업들이 갑자기 흔들린다든지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 하나가 딱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근본적인 문제부터가 지금 전체적으로 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경제성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는 경제성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이런 정책들을 펼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이 추진하는 방향이 그러한 방향이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에 이 원전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좋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미국에 역수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또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기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일찌감치 두산 에너빌리티는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만 나오면 이제 바로 스타트거든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는 시공 능력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조용하죠. 이제는 지재권에 대한 그런 압박도 넣지 않고 있고요.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 중으로 알려졌고 이제 막바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협의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국 정부가 한국의 이 시공 능력을 넘기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다라고 이미 7월에 소식이 나왔었고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이제 계속 막바지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이제 원전 수출에 대한 가서명을 했죠. 이 방안이 협의 중인데 그 가서명을 했다는 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수출을 이제 한국에 넘겨주면서 시공 능력을 준다. 그 대신에 뭔가 이 웨스팅하우스의 투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의 그런 이제 미국 산업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합의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여러 가지 옵션들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뭐냐? 웨스팅하우스의 합의가 결국에는 진행될 거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코 원전에 대해서 수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대한 추세가 원전으로 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계속 이렇게 반대만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방향을 찾아야 되고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게 지금 무엇인가부터 따져야 됩니다.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수소에너지와 같은 그런 완전히 이제 생산물이 그죠? 순환이 될 수 있고 그런 아무 피해가 없는 그런 폐기물이 없는 그런 에너지를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시기와 때에 가려서 이제 해야지 지금처럼 경제 위기가 오네 만에 침체가 오네 만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계속 밀어붙인다면 당연히 미래가 어두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투자자들 입장에서, 에너지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좀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합병은 12월 10일까지 끝까지 봐야 될 것 같고, 중간에 이제 반대 표결을 할 수 있는 방법과 그런 중간중간 소식들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저는 비전은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비전을 보고 한번 끝까지 투자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거니까 계속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